participation constraint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자, U와 U bar라고 제가 썼는데요. 먼저 U bar부터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U bar라고 하는 것은 에이전트가 프린시펄이 제시하는 페이 스트럭처를 받아들이지 않고 턴다운하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만약 한다면 그때 얻게 되는 효용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에이전트의 대안이 되는 효용이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프린시펄이 제시한 페이 스트럭처를 페이를 턴다운하고 수용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을 때 얻게 되는 효용 수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대안이라고 보통 부르죠. 뭐. 외부 대안으로부터의 효용 수준. 그러니까 항상 프린시플은 에이전트의 U바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A와 어떤 B를 선택하더라도 그래서 페이 스트럭처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때 에이전트가 얻게 되는 효용 수준은 반드시 U바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페이 스트럭처를 에이전트가 억셉트하지 않겠죠. 그래서 에이전트의 participation constraint를 반드시 충족하도록 A와 B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편의상 우리는 어떤 가정을 도입하냐면요. U와 U 바가 자, 여기서 U는 프린시펄이 고안한 디자인한 페이 스트럭처를 수용했을 때 에이전트의 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적어 놓을까요? 여기서 U라고 하는 것은 프린시펄이 제시한 페이 스트럭처를 수용했을 때 타이핑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죄송합니다. 때의 효용. 네. 이걸 이제 우리가 U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어떤 가정을 도입하고 싶냐면 U와 U 바가 같을 때 다시 말하면 프린시펄이 A와 B를 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 스트럭처를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happen to be 에이전트의 효용이 U 바와 같아진다면 그럴 수 있겠죠. 같아진다면 에이전트는 이러한 페이 스트럭처를 턴다운하지 않고 억셉트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페이 스트럭처를 그쵸 프린시펄이 잘 고안한 페이 스트럭처를 억셉트 했을 때의 효용과 그것을 턴다운 했을 때의 효용이 같다면 에이전트는 페이 스트럭처를 또는 컨트랙트를 오퍼를 수용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이렇다면 에이전트는 항상 억셉트해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프린시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절대 U가 U 바보다 크도록 페이 스트럭처를 설계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확히 이 둘이 같아지도록 페이 스트럭처를 설계하겠죠. 왜냐하면 조금 더 주는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효용을 U 바보다 더 높이려면 에이전트에게 조금 더 줘야 되잖아요. 조금 더 줘야 됩니다. 근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확히 자, 외부 대안하고 맞춰 주려고 하겠죠. 그래도 에이전트는 이러한 페이 스트럭처를 억셉트 할 테니까요. 자, 두 번째 컨스트레인트는 뭐 이런 것입니다. 제가 뭐 전에 한번 그 자동차 그 팔 때 상황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다른 딜러샵에 가서 더 높은 값을 쳐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고 레러도 하나 받았어요. 이제 그걸 보여줬습니다. 뭐 $1,000를 저기서 주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지금 협상을 하고 싶은 새로운 딜러샵에서 딜러가 그럼 나는 1,100불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차를 팔겠지만 만약에 그 딜러가 그래 그럼 나도 1,000불을 주겠다라고 하면 제가 굳이 그 차를 몰고 다시 또 다른 딜러 그 원래 1,000불을 제시했던 딜러샵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뭐 물론 뭐 차이가 제가 뭐 집에 돌아갈 때 집에 뭐 집이랑 더 가까운 딜러샵이면 모를까 뭐 둘 다 뭐 어떤 차이가 전혀 없다면 둘 다 뭐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지금 들어간 딜러샵에서 똑같이 뭐 $1,000를 제시를 하면 그냥 뭐 예, 팔고 나오는 거죠. 그게 제일 편안하니까요. 그런 뭐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약은 Incentive Comparability Constraint인데요. 이건 우리말로 유인 합치 제약, 유인 합치 조건 뭐 다 괜찮습니다. 뭐 또는 제약 이렇게 불러도 괜찮고요. 인센티브 ICC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보통 뭐 ICC, Incentive Comparability Constraint 아니면 Incentive Comparability Condition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ICC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이전트가 선택하는 노력 수준을 가리키는 거예요. 최적 노력 수준을 이제 Incentive Comparability Constraint라고 합니다. 자, 이건 프린시펄 입장에서는 이미 다 예상할 수 있고 관찰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이 A와 B를 선택하면 에이전트가 얼마만큼의 노력 수준을 선택하는지 이미 다 알아요. 이건 일종의 게임과 같아요. 그래서 B를 뭐 2분의 1로 선택을 하게 되면 뭐 2분의 1의 델타만큼 노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이제 프린시펄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센티브 유인 합치 조건 comparability constrain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린시펄은 이 첫 번째 제약과 이 두 번째 제약을 모두 다 고려를 해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A와 B 페이 스트럭처를 디자인해야 됩니다. 자, 우선 participation constraint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participation constraint라고 하는 것은 A가 반드시 U가 죄송합니다. U 바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했는데 뭐 등호만 성립해도 에이전트는 프린시펄이 제시하는 페이 스트럭처를 억셉트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에이전트의 유틸리티를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보죠. 자신이 받는 페이와 노력에 따른 비용으로 쓸 수 있고요. 제가 여기 굳이 E스타라고 쓴 것은 최적 노력 수준을 선택했을 때의 효용이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스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효용 극대화 문제를 이미 다 푼 거예요. 그래서 최적 노력 수준에서 효용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E스타 수준에서의 효용이 바로 U다. 제가 U스타라고 쓰진 않았고요, 따로. 자, 여기서 웨이지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은 델타의 노력 수준과 같으니까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W 대신에 페이 구조에다가 생산함수 대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력에 따른 심리적 비용 전과 동일합니다. 이제 이 효용함수의 마지막으로 Incentive Comparability Constraint를 대입을 하면 최종 노력 수준을 대입을 하면 에이전트의 효용 수준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스타 대신에 B 델타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E스타 대신에 B 델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보시면 B제곱 델타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델타 제곱의 2분의 1이니까 B제곱 델타 제곱의 2분의 1만 남겠죠. 그래서 베이스 페이 더하기 2분의 B제곱 델타 제곱 이게 이제 우리가 얻은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프린시펄이 이러한 페이 스트럭처를 제시를 했을 때 A와 B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값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걸 선택하는 거겠죠. 알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에이전트가 얻게 되는 이제 효용 수준은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에이전트의 효용 수준이에요. 자, 그렇다면 프린시펄은 반드시 이걸 알고 있고요. 당연히 알겠죠. 노력 수준 관찰했잖아요. E스타 알고 있고 효용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고 페이 스트럭처는 자신이 설계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에이전트가 얻는 효용 수준이고요. 프린시펄이 A와 B를 디자인할 때 반드시 이 값이 U 바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